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번 주 주간찐 시황은 이제 4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 4월이 시작되면서 살짝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나오고 증권사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었는데, 속속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제가 한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진짜 그 시대가 이제 27년에 올지, 뭐 27년에 지금 뭐 양산한다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그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알고 앞으로 진짜 옥석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형님이 드디어 이제 킹이 돌아왔네요. 뭐 형님이 아니라 킹이 돌아왔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장시작전 할 때 일발 장전 시간에 6조 6천억이라는 숫자를 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930%나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게 보면 930%니까 엄청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작년에 이맘때쯤 최악의 상황이었죠.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아주 안 좋아서 이렇게 다운 사이클로 감산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그때 숫자가 낮았겠죠. 숫자가 낮은 상태에서 이번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효과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 퍼센트의 상승률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냉정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픽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난 해 1분기입니다. 그죠? 지난해 1분기부터 이번에 발표된 잠정 실적까지 여기 옅은색 하늘색이 매출이고요. 네, 여기가 매출이고 여기가 영업이익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거 얼마예요? 얼마? 네. 단위가 얼마죠? 조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0.6이잖아요. 그러면 1조도 아니라 그 밑에죠. 6천억. 네, 6천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900% 성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을 거의 합하니까 6조 5,7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작년 한 해를 합한 게 이번 1분기에 나왔다. 뭐 이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매출액은 어떻게 됐냐? 매출액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11% 정도 성장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따가 그림은 한번 그려온 게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굳이 성장률로 보지 않더라도 작년도에 아주 암흑기를 지나서 반도체 쪽에서 뭔가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매출액의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요렇게 실적이 매출이 성장을 하다가 22년, 23년 이렇게 역성장을 했는데, 드디어 요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음봉이 5개 정도 나오다가 이번에 1분기까지 넣어서 합산을 그려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작년 2Q, 그 다음에 작년 3Q, 4Q, 요거는 23년이 되겠죠. 그리고 1Q, 언제? 이번 24년에 1Q까지 넣어서 그린 봉이 바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드디어 반전의 실마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림. 저렇게 양봉이 하나 이제 하락하는 사이클에서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과거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양봉 하나 만들어지면 더 이상 안 빠지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하락하다가 양봉 하나 만들어지면 더 이상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지금이 그래서 반도체의 상승 반전의 사이클로 진입을 했고, 아직은 좀 초입이 아닌가. 왜? 양봉이 하나 나오면 연달아서 이렇게 분기적으로 연속으로 되잖아요, 성격이.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달릴 것이고, 이런 달리는 구간에서 실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는 먼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주가는 올라갈 룸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자,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매출액은 뭐 크게 이렇게 줄어든 모양은 안 드는데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조금 주춤하니까 완전 지난 2020년도, 19년도 말에 저점까지 깨버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네요. 그죠? 네, 참 쉽지 않죠. 네. 자, 영업이익도 이렇게 하락을 큰 폭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양봉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게 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양봉 추세대로 또 가는 습성이 있다. 왜? 뭐 때문일까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으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재고가 쌓인 상태에서 뭘 했죠? 투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을 줄이는 감산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감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이클이 이렇게 좋은 사이클이 오고 수요가 약간 살아나면서 가격은 다시 올라오고 실적 좋아지고 뭐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상승 사이클의 초입으로 영업이익도 드디어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케이스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완전 침체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죠? 경기가 완전 침체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최근에 미국의 PMI, 그죠? ISM PMI 지표 좋게 나왔고 중국 같은 경우도 좋게 나오고 있고 뭐 글로벌 G2의 제조업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경기를 훼손시킬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몇 개 연속적으로 저 캔들은 양봉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디가 실적이 좋았을까라는 건데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는 퓨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순수하게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서 하이닉스는 훨씬 변동성이 크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죠? 이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온리인 하이닉스와 다르게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있고 또 뭐 있죠? 가전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그죠? 뭐 기타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업부가 이번에 깜짝 실적에 영향을 줬을까라는 건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가장 규모가 크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갤럭시 24가 여기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하면서 흥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그 흥행에 영향을 좀 줬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OLED나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부가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자가 끝이 났으니까 앞으로 할 것은 뭐죠? 네, 하이닉스보다 뒤처졌던 AI의 이 HBM 쪽의 수요 증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잘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삼성전자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매출액 성장률과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제가 한번 계속 그려본 건데요. 누적으로 그려본 건데 매출액 증가율이 노란색이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검은색입니다. 이번 분기에 들어서 드디어 어떻게 됐나요? 지금까지는 감익이었잖아요. 그죠?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진 않지만 영업이익은 푹푹 떨어지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보다 높게 나오면서 회사가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그런 구간이 여기까지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드디어 이번 구간에 들어와서 매출액 성장은 10% 정도 했다면 이만큼 벌어지면서 그죠? 네. 물론 기저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드디어 이제 메모리 흑자 전환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크로스가 났다. 그래서 항상 기업을 보실 때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때가 주가도 잘 됩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대는 언제죠?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가 바로 그런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분기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왔었는데 드디어 거의 10% 가깝게 올라오는 그러한 영업이익률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1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1분기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24년과 25년의 실적이 그죠? 어떻게 상향 조정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진짜 상향 조정이 따라서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보다 훨씬 더 지금 올해와 내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게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한번 보시죠. 일단 가장 세게 강하게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증권사의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왜 가져왔냐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1분기에 6.6조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5조에서 6조 언더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죠. 근데 이 맥쿼리 증권에서는 얼마를 예상했냐? 지금 한번 보시죠. 6.7조를 예상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거죠. 네, 맞췄습니다. 네, 원래는 6.1조 예상했다가 이번에 최근에 6.7조로 올렸는데 거의 유사하게 맥쿼리 증권사가 맞췄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표는 뭐냐? 이 맥쿼리 증권사가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의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내후년까지도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24년도고요. 여기가 25년도고 여기가 26년도입니다. 그죠? 네. 자, 올해를 얼마로 상향 조정했죠? 12% 정도 상향 조정을 해서 46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내년도에는 25%를 또 상향 조정을 해서 무려 84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듣도 보도 못한 영업이익 숫자예요. 84조. 그리고 2026년까지 그냥 참고 삼아 보면 또 29% 정도 성장 더 상향 조정을 해서 89조 정도 나올 거다. 오. 원래 46조, 내년에 84조, 내후년에 거의 90조 가깝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도 거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이번에 1분기의 숫자를 맞췄으니까 제가 재밌게 한번 이 표는 가지고 왔고 저렇게 세게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구나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좋게 보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그죠? HBM 쪽에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HBM의 매출 비중이 내년도에 25%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익성이 좀 도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진짜 HBM을 본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OP 마진이라고 하죠. 우리 영업이익률, 즉 수익성입니다. HBM에서 정말로 수익성을 잘 만들어내는지, 수율 관리는 잘 되는지, 품질 관리 또한 같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증을 해나가야 되겠죠. 이게 잘 된다라면 매출 비중이 HBM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당연히 회사가 돈을 잘 벌겠죠. 근데 막상 HBM을 만들어내는데 수율이 안 좋고 수익성이 못 따라온다. 그러면 비중은 높아지지만 돈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앞으로 검증을 같이 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숫자가 얼마나 이 84조와 89조에 가까운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가 2015년이고요. 네. 여기가 올해입니다. 24년, 25년, 26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에 과거 10년 동안에 삼성전자의 여기가 영업이익입니다. 네, 영업이익 추이를 나타낸 표인데 저 84조라는 숫자가 과거에 있었냐,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 있었냐라는 건데 저런 숫자는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2015년도 이후로 영업이익이 80조 원 이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50조 원 이상 나온 적은 있느냐? 50조 원 이상 나온 적은 그래도 있네요. 네, 여기 53조, 58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51조,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5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낸 적은, 그 이상을 낸 적은 딱 3번 있었습니다. 3번. 그리고 나머지는 50조 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50조라는 이 벽은 상당히 삼성전자한테는 이 캡이 씌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죠? 50조가 한계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22년, 23년 동안 감익이 되었고요. 다시 이제 50조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50조도 아니고 80조니까 50조에서 40조나 더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죠?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 세로 막대 그래프 이렇게 막 보여드리면서 내년도가 올해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 때, 그죠? 그 직전 해의 주가는 어떻게 되더라?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연초 작년 종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오른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 나온다라면 원래 주가는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요거는 이제 국내 증권사가 여기 있죠. 네, 국내 증권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쿼리가 확실히 세게 지르긴 질렀죠. 다른 증권사들을 보면,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55조, 58조, 57조, 60조, 거의 평균이, 그죠? 한 58조에서 60조 정도가 25년도 영업이익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평균을 사실 벗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권사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온 다음에 국내 증권사와 외국 증권사 간의 괴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10에서 한 20% 정도의 이익의 괴리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JP모간은 한 62조 보는데 우리 국내 증권사 평균은 50조 정도 보니까 내년에 한 20% 이상 괴리가 벌어져 있죠. 이 괴리를 얼마나 좁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니까 한투였나요? 한투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약 42조, 내년에 65조, 이렇게 상향 조정을 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만 한번 보면요. 네. 한투가 어디에 있냐? 한투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죠. 한투. 한국투자증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원래는 38조 정도 봤었는데요. 그죠? 38조에서 42조 정도로 올렸고요. 그 다음 내년도는 57조 정도 보고 있었네요. 근데 이것도 65조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다. 1분기 실적만 저렇게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로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가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는지,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들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찰나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기관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주력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지 안 파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한번 볼까요? 평소보다는 매수 규모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평소보다는 매수 규모가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기관들은 역시 팔았네요. 180만 주 정도로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90만 주 정도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근데 평소에 막 500만 주, 780만 주, 1000만 주 막 이렇게 사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줄어들긴 했죠. 왜냐하면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순매수는 이렇게 줄어든 건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1.7배가 PBR, 여기가 2.1배인데 요 위로 올라가는 영역은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이닉스는 너무 올랐잖아요, 그죠? PBR 밴드 이미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가격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그림이다. 대신에 삼성전자는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남아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자,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미국 증시에서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계속 쌍봉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죠? 쌍봉의 이야기를 여기 차트에서 바로 볼게요. 해외 주식에서 보면 자, 엔비디아. 네. 자,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21선을 깨버렸잖아요. 네, 21선을 저렇게 완벽하게 깬 적이 지금까지 연초위에 없었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여기서 잘 방어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삼성전자한테도 당연히 센티적으로 중요하죠. 네. 자, AMD 한번 보세요. AMD도 61선을 엄청나게 큰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매력적이긴 한데 큰 그림이 엔비디아와 AMD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 큰 변동성이 좀 잦아들고 안정을 찾아야지만 삼성전자가 아까 PBR 밴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우리가 오늘 미국 증시가 저렇게 지난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와 AMD가 빠졌는 상황에서도 잘 버텼던 이유는 금요일 날 뭐 때문일까요? 마이크론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그나마, 그죠? 네, 마이크론의 추세가 아직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이 또 어떻게 좀 방어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메모리가 제일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이크론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세고 우리나라도 주로 메모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얼마나 이번 고비를 잘 넘길 건지 저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증시에.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번에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컨셉의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가족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머지 시간은 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텔이 그죠?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기대감으로 한 3월 언제죠? 중순부터 조금씩 유리기판들이 테마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AMD까지도 반도체 유리기판에 뛰어든다. 그래서 한국 소부장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게 탄력을 받고 불이 붙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종가를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 있는데 뭐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 양지수가 1%대 하락을 기록한 거에 비하면 나름대로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수급을 체크를 해보니 대부분 종목들이 그죠? 기간 수급까지 이렇게 기간 수급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외국인들은 같이 쌍끌이로 들어온 종목은 필옵틱스, SKC, 그 다음에 삼성전기 한 3종목 정도 YC캠도 있네요. 이렇게 3-4종목은 외국인까지 같이 동반해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기관들만 사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은 여전히 모멘텀 플레이를 유리기판에서 좀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유리기판이 제가 예전에 이제
일발 장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여기에 환호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HBM이 위에 이렇게 쌓이고, 그죠? HBM 옆에다가 CPU, GPU를 붙여가지고, 네, 밑에 패키지 기판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요게 이제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위에 올라오는 반도체 칩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미세와 고성능, 고집적,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는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패키지 기판은 위에 있는 것들에 맞춰서 뭔가 좀 좋아지고 변화가 나타나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밑에서 잘 받쳐줄 수가 있죠. 근데 위에는 좋아지는데 밑에는 옛날 뭐 저사양이 그대로 있어.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 기판이 플라스틱, 에폭시로 주로 사용하던 것이 어디로 바뀐다? 이걸 유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훨씬 더 좀 아주 고성능 하이엔드 칩은 필요하다. 이거 저사양은 필요가 없는데요. 고성능 칩 쪽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어스 패키징을 위해서는 면적이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칩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놓이니까요. 그리고 열로 인해서 휘어지는 현상이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 칩을 함께 탑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서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새롭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 현재 거고요. 여기 현재고 여기 유리입니다. 네, 여기 글라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이 유리로 바뀌는, 소재가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여기 제가 적어놨죠. MLCC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원래 지금 법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패키지 기판 위에다가 MLCC를 이렇게 놓게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MLCC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인터포저 위에다가 칩이 이렇게 놓이고 하면 전체적인 높이가 3.9네요. 3.9. 그죠? 근데 지금 유리기판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MLCC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MLCC가 없어졌잖아요. 위에 칩만 있잖아요. 칩만.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높이 자체가 줄어든다. 자, 그래서 유리 소재로 만들어서 밀도라든지 신호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이라든지 전력 소비량, 열 방출, 수명 다양한 부분에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MLCC가 기판 내에 내장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 높이가 패키지 기판의 높이가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3.9에서 얼마? 1.8 정도까지도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더 얇게 패키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위에 있는 MLCC가 사라져 버리니까 공간이 남잖아요. 공간이 남으니까 칩을 2개밖에 못 놨는데 칩 2개가 아니라 3개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칩 탑재량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고성능 반도체 칩은 유리기판이 앞으로 도입이 돼야 되겠네라는 기대감인 거고요. 27년에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현장에서는요, 뭐 산업계에서는 아주 소량 정도가 27년에 시작이 되지 않겠냐, 적어도 30년 정도는 가야 뭐 대량 양산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확한 이 로드맵의 시점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핫한 거죠? 워낙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을 땡겨오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7년, 뭐 30년, 구체적인 아직 로드맵도 없고 얼마나 27년에 이제 이게 나올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땡겨서 왜? 이러한 것들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고성능 앞으로 AI 반도체 칩이나 고성능 칩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유리기판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내러티브가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막 지금 당장 개발한다라고 하는 종목까지도 이제 시작한다는 종목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만큼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기판, 그 다음에 장비, 검사 장비 쪽, 부품, 소재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것은 이제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포워드 12개월 기준으로 숫자가 있는 기업들은 증권사의 전망치, 12개월 후에 실적 전망치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나오고 없는 기업들은 작년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연환산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러면 이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애들의 기관별 수익률과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들이 그래도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요거는 과거 자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네. 금요일 날 끝난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금요일에도 이렇게 핫하게 들어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존의 기판보다 좋아지는 게 있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근데 그 시점은 언제고 얼마나 많은 양이 앞으로 할지 그것도 아직은 좀 미정이구나 정도 참고하신다면 나름대로 그러면 근거가 있는 기업을 건드리는 게 좋을 거고, 그죠? 네. 삼성전기가 그래도 대형주로서 무겁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보세요. 필옵틱스나 뭐 HB테크나 이런 종목들은 10%, 15% 움직이는데 삼성전기는 많이 움직일 때 뭐 3%, 4% 그죠? 무겁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혹시라도 만약 유리판의 이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크게 다치지 않고 잃지 않으려면 그나마 삼성전기가 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거가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창업하신 분이 삼성전기에서 유리기판을 연구하시던 분이 나가셔가지고 창업을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기가 이 앱솔릭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근데 왜 무겁냐? 삼성전기는 MLCC라든지 이란 쪽의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숫자도 안 나오는 게 얼마나 삼성전기한테 영향을 크게 주겠어요. 당연히 중소형주들한테 영향을 더 임팩트 있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대신에 이 종목들은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항상 손절가를 정하는 게 필요하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좀 조정을 받거나 숨고르기 이후에 아니면 옥석 구분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와 하면서 막 유리기판 이야기 나오면 다 같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그 중에서도 진짜 옥이 있고 쭉정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저도 이제 계속 구분해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될 동안 나는 이 템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기가 좀 힘들다, 손절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은 그런 또 한 번의 이런 눌림 과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간단한 컨셉 정도는 알고 업데이트 하시면서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주간진 시장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된 삼성전자와 그 삼성전자 외국계 증권사의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이 도대체 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뜨거운데 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또 일발 장전 시간에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키맨의 일발 장전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지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